바다로 직접 유입되거나 유기물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친생물 원소 가운데 특히 인과 질소화합물이 과다하여 조류가 이상 증식하게 되면 바닷물의 색깔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붉게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적조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물꽃 현상입니다. 이 적조와 같은 물꽃 현상은 영양염류의 농도가 매우 높아져서 생기기 때문에 부영양화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꽃 현상이 왜 생기는지, 원인 물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영양화가 수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바닷물에는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여러 종류의 미세한 생물들이 존재합니다. 이 사진은 플랑크톤 그물로 채집한 것을 100배 확대한 것인데요. 사진에 동전처럼 동그란 모양의 생물들이 아주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다이아톰, 우리말로는 규조라고 하는 식물 플랑크톤입니다. 이 규조의 크기는 직경이 약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동물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포식자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유기물 생산은 규조와 같은 식물 플랑크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규조류는 왼쪽 위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햇빛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 영양염, 비타민 등을 재료로 유기물을 만들고 산소를 내놓습니다. 그 과정이 오른쪽 그림에 정리되어 있는데요. 광합성에 의해서 글루코스로 표현된 유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반응의 역반응은 분해입니다. 분해 또는 호흡은 왼쪽 아래 그림에 나타낸 것처럼 광합성 이전의 상태로 재료들을 다시 돌려놓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는 유기물 합성에 필요한 재료들을 간단하게 나타냈는데요. 유기물 합성, 즉 생물이 세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세세하게 무엇인지는 생물체를 분석해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를 분석해 보면 되겠죠. 화면에 표를 보겠습니다. 표의 두 번째 열에 플랑크톤을 분석한 각 원소의 함량을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열은 해수 중 해당 원소의 농도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열에 나타낸 각 원소의 함량이 플랑크톤 생체의 구성에 필요한 양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원소는 해수로부터 취할 것이기 때문에 해수 중의 농도가 중요한 인자가 되겠죠. 따라서 해수 중 농도가 플랑크톤 생체 구성에 필요한 양에 미달하면 플랑크톤 성장은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어떤 성분이 성장을 방해할지 알아보려면 맨 오른쪽 열에 나타낸 것처럼 해수와 플랑크톤에 들어있는 원소의 양을 비교해 보면 분명해집니다. 그렇게 해보면 원소의 비가 1 이하인 규소와 질소, 인, 바나듐, 철 등이 플랑크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N, P, SI의 세 원소는 플랑크톤의 성장에 그 원소가 없어질 때까지 이용되고 없어지면 그 이상의 성장을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세 원소를 친생물 원소 또는 생물성장 제한 원소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영양염류로 분류합니다. 표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수 중 영양염류의 농도는 매우 낮습니다. 해수 중에는 약 3.5%의 염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림 왼쪽 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염소, 나트륨 등을 비롯한 주성분 원소이고 영양염이나 미리암 금속의 농도는 아래 그림에 표현된 것처럼 지극히 낮습니다. 영양염 가운데 해수에서 질소의 농도가 수직적으로 어떤 분포를 하고 있는지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광합성 반응의 요소인 이산화탄소와 산소의 농도를 함께 나타냈는데요. 세로축은 수심, 하단의 가로축이 영양염 질소의 농도입니다. 그림의 보라색 실선, 즉 질소의 농도는 광합성이 활발한 표층에서는 식물 플랑크톤에 의해 소비되면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수심이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이 불가능해지면서 질소의 소비가 둔화되고 아울러 유기물 분해에 의한 환원으로 점차 질소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죠.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의 재료이기 때문에 표층에서 가장 농도가 낮고 수심이 증가하면서 유기물 분해에 의한 환원으로 영양염과 함께 농도가 증가합니다. 산소는 그 반대죠. 즉 산소는 광합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광합성이 활발한 표층에서 높고 유기물 분해가 이루어지는 층에서는 소비되어 낮은 농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충분한 햇빛이 주어질 때 영양염의 농도가 높아지면 광합성에 의한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은 촉진되고 그 반대가 되면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은 제한될 것입니다. 동물 플랑크톤은 먹이사슬의 관계에 있으므로 식물 플랑크톤의 성장에 따라 성쇄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림은 계절에 따라 그것들이 어떤 사이클을 보이는지 상호 관련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햇빛이 약해서 광합성이 둔화되는 겨울에 영양염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된 상태에서 광량이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이 활발해지는 봄, 여름 사이에 식물 플랑크톤에 블룸이 일어나고 그 블룸으로 인한 영양염 농도 감소로 식물의 성장이 둔화된 후에 다시 영양염 농도가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가을에 또 다른 블룸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플랑크톤의 블룸은 영양염 농도의 함수입니다. 영양염 농도가 높은 수질의 상태가 되는 것을 부영양화라고 하는데 인과 질소의 농도로 볼 때 부영양은 표에 나타낸 것처럼 인의 경우는 리터당 0.1mg 이상, 질소는 1.5mg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플랑크톤의 성장이 왕성해지겠죠. 플랑크톤의 성장이 왕성해지면 플랑크톤의 밀도에 의해서 물의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물꽃 현상이라고 합니다. 왼쪽 사진은 적조입니다. 적조를 일으키는 생물은 수십 종류의 조류가 포함되지만 특히 규조류와 쌍편모조류가 주종을 이룹니다. 참고로 오른쪽 사진은 담수호에서 발생하는 녹조와 녹조 생물의 현미경 사진입니다. 이처럼 조류의 이상 증식이 일어나면 이후 사멸된 조류의 분해 과정에서 산소가 소모되고 고갈되어 수질학과는 물론 어패류가 폐사하게 됩니다. 또한 특수한 쌍편모 조류가 증식하면 마비성 폐독, 도모산 등의 유독물질을 방출하여 어패류 폐사와 함께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그와 같은 독소를 함유하는 폐류를 사람이 잘못 먹었을 때는 여러 장애와 함께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적조나 녹조 같은 물꽃 현상은 친생물 원소인 영양염이 원인 물질입니다. 영양염의 농도가 높아져서 부영양화가 진행이 되면 식물 플랑크톤이 증식하여 물꽃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수순이니 이제 영양염의 농도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영양염 가운데 예컨대 질소의 농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수 중 질소는 기체 상태의 질소와 동식물에 포함된 유기질소, 그림의 살색선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보라색 선으로 표현된 무기질소 화합물로 존재합니다. 그 중에 무기질소는 산화 상태에 따라 NH4이온, NO2이온,
NO3이온, N2O의 4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것들이 생물체에 흡수되어 유기질소가 되고 생물체가 사멸하여 분해되면 다시 무기질소가 되기 때문에 무기질소의 농도를 정량하는 것은 부영양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각각의 무기질소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주제에서는 아질산염, 즉 NO2 이온을 분석하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질산염은 발색 시약과 반응하여 색을 띠는 화합물로 변환시킨 다음 발색된 시료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농도를 정량하기 때문에 그 분석 방법을 비색법이라 합니다. 분석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NO2 이온이 존재하는 시료에 술포닐아미드를 넣어 반응시키면 디아조늄 이온이 형성됩니다. 여기에 다시 나프틸에틸렌 디아민을 넣어 반응시키면 분홍색의 아조 화합물이 형성됩니다. 이때 아조 화합물의 형성은 NO2 이온의 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NO2의 농도가 높으면 아조 화합물이 많이 만들어져서 짙은 분홍색이 될 것이고 NO2 농도가 낮으면 아조 화합물이 적게 만들어져서 옅은 분홍색이 되겠지요. 이렇게 발색된 시료를 분광광도계에 넣어 흡광도를 측정합니다. 왼쪽 사진이 분광광도계입니다. 이 기기를 이용한 흡광도의 측정 원리를 아래 그림에 나타냈습니다. 분광광도계의 광원에서 나오는 특수 파장의 빛을 시료에 통과시키면 시료의 색농도에 따라 시료가 흡수하는 빛의 양이 다르게 나타날 텐데요. 이때 시료가 흡수하는 빛의 양을 흡광도라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측정된 흡광도는 결국 NO2 이온의 농도에 따라 결정되겠죠. 그러면 실험을 통해 시료를 발색시키고 흡광도를 측정하여 농도를 알아내는 과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실험에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